센티멘트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X, 그리고 옛날 트위터하고 레딧,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 코인 이야기를 하루에 몇 건이나 하는가, 이거를 카운팅하는 건데요. 최근 집계가 어느 정도였냐? 하루에 41,800건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2024년 10월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거의 2년 만에 가장 조용한 구간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말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크립토 포테이토 같은 외신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주요 코인들의 거래 대금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떠나고 돈이 돌고 있는 속도까지도 식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나쁜 소식, 악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숫자를 직접 만든 센티멘트가 이걸 나쁜 신호로만 읽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 회사가 쓴 표현이 정말 재미있는데, 무관심이야말로 크립토에서 가장 저평가된 공포 재료다라는 거,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게 왜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까요? 여기에 따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에 사람이 바글바글할 때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팔겠다는 사람이 우르르 나오죠. 본전만 오면 나가겠다는 분들, 조금만 먹고 튀겠다는 분들, 이런 매물들이 머리 위에 잔뜩 쌓여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처럼 다들 지쳐가지고 창을 닫아버린 시장에서는 이런 매물벽들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텅 빈 경마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 든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값이 움직입니다. 센티멘트의 설명도 똑같은데요. 참여자가 줄어들수록 큰 손 한 명의 매수가 가격에 미치는 힘은 커진다는 거.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강력한 반등은 시장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이렇게 관심이 식어가고 또 투자 심리가 바닥나고 위에 걸려있는 매물들이 적어졌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준점으로 잡힌 2024년 10월달이 실제로 그랬었는데요. 다들 지루하다고 떠나던 그런 구간들이 지나고 나서 얼마 뒤에 시장이 크게 움직였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센티멘트 측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반드시 그런다는 보장은 없다. 이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다만 작은 힌트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이런 침묵의 한가운데서도 이번 주 중반에 비트코인이 9천만 원대 중반 라인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아무도 떠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이 먼저 슬쩍 움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떠나고 있는 게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코인도 거래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블록체인 장부 쪽입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의 기고원은 톰 노치 YJ라는 분석가의 최근 진단인데요. 크립토 베이직이라는 매체가 이걸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거래소에 올라가져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줄어들고 있는 코인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ETF, 그러니까 주식 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 쪽하고 기관들이 코인에 맡겨두는 수탁 금고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판돈이 게임 테이블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이 시장에 금고로 들어가는 중이라는 거. 그리고 금고에 한번 들어간 코인은 지금 당장 사고 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물량은 점점 더 잠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고, 이 두 번째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규모, 그리고 선물 시장에 걸려있는 이 베팅 총액이 예전 고점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코인 시장의 무서운 폭락 상당수가 바로 이 비투, 레버리지 투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롱 포지션에 많은 물량들이 레버리지에서 잠겨 있으면은 이걸 청산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떨굴 수가 있겠죠. 가격이 조금 빠지면은 빚으로 산 물량들이 강제로 매도가, 한마디로 청산이 될 거고, 그 매도가 가격을 더 누를 거고요. 그러면 또 강제 매도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 악순환에 반복되면서 비트코인의 폭락을 야기시키는데, 지금 이 도미노의 연료가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당분간은 비트코인 폭락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겠죠. 이 세 번째로 파는 사람들, 매도자들의 성적표입니다. 코인이 팔릴 때마다 그 코인의 이득 상태였는지, 그리고 손해 상태였는지 이걸 계산해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 근처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1이라는 거는 딱 본전 부분이란 뜻이죠.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던지는 투매 물량들도 아니고, 신나가지고 이득 보고 수익 실현하는 이런 물량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과열이 아닌 상황에서 본전 언저리에서 조용히 손바뀜만 일어나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지루함에 던지는 물량들에 대해서
세력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소수점까지는 이 공개된 수치는 없지만요. 1 근처에 머물러 있다.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노치 YJ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2025년 당시 뜨거웠던 투기 장세가 끝나가면서 지금은 기관들과 장기 투자자들, 큰손들, 고래들이 천천히 물량을 매집하는 이런 구조적으로 바닥이 다지는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을 한번 짚고 갈게요.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그리고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빚이 줄어들었다는 그 한 줄들,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그리고 왜 예전 같은 대폭락이 잘 나오지 않는지 원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굴릴 만한 판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심심해진 거고, 폭락에 연료였었던 빚이 줄었으니까 덜 위험해진 겁니다. 우리가 지루함이라고 느끼는 그 감각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야기가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 반대편 목소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것도 같은 크립토 컨트에서 나온 걸로 가져와 봤어요. 같은 플랫폼의 크레이지 블록이라는 다른 기고자는요, 오히려 정반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빚의 전체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과 비교해봤을 때 빚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코인이 금고로 빠져나간 게 좋기만 한 일이 아니라 거래소라는 판 위에 남은 완충제도 같이 얇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얇아진 판에서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가격이 오히려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한 사람은 안전하다고 읽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얇아져서 위험하다고 읽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엇갈림들을 숨기지 않고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결국에 시간이 판정을 해줄 텐데,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장부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닌 넥타이 맨 쪽의 장부들. 근데 그 장부를 열었더니 이상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코인을 매도한 회사를 보고 너무 고무적이다. 지금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이 이번 주 수요일에 낸 보고서 이야기인데, 더블록이라는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주인공은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입니다. 예전 이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 세계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 8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고자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상상이 뭐였느냐? 저 회사가 돈이 궁해져가지고 저 84만 개를 시장에 쏟아내면 어떡하나? 그럼 이거 비트코인 어디까지 폭락할지 모른다. 바닥을 모른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근데 이번 JP모건 보고서를 열어보면요, 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트래티지의 현금이 무려 3조 8천억 정도 규모에서 4조 5천억까지 오히려 현금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 정도면 우선주 배당을 약 20개월치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코인을 급하게 던져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거고, JP모건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신호가 옅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현금,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코인의 판돈이 아닙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공시를 보면은 이 회사는 7월달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가지고 7천억 정도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 기간의 비트코인 보유량은요, 84만 3,775개 그대로 단 한 개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고래가 코인을 던진다는 공포랑 실제 공시 내용이 정반대였던 건데, 물론 JP모건도 신중한 부분은 신중합니다. 코인을 팔아가지고 배당을 마련한다? 이런 방침 자체가 지금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단서들을 달았어요. 대신에 이 은행이 주목한 것은 실제 돈의 흐름들입니다. 요즘에 현물 ETF 쪽은 오락가락하죠. 지난달에 6조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기록적인 순유출이 있었고, 최근에도 지난주에 들어갔다가 이번 주에 다시 나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만기가 없는 선물 시장,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비중이 큰 창구들에서는 이번 주에도 돈이 계속해서 플러스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는 흔들리고 있는데 기관들이 쓰는 창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바로 JP모건이 꼽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개인들도 아예 떠난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스트래티지 주식에 연동된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는 7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이 회사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고 해요. 개인은 주식이라는 문으로서, 기관은 선물이라는 문으로서 각자 다른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셈이겠죠.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장부를 한번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지금 SNS 데이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드는 사람이 2년 만에 가장 적다. 블록체인 장부는 말을 합니다. 코인이 거래소에서 금고로 옮겨가고 빚은 줄어들었고 매매는 본전 언저리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JP모건의 장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 창구는 흔들려도 기관 창구는 꾸준하고 가장 큰 고래는 급하게 팔 이유가 옅어졌다는 거. 시끄러운 돈의 흔적들, 그러니까 SNS의 수다, 비투, 단타의 흔적들은 전부 꺼져가고 있고요. 이 조용한 돈의 흔적,
금고 보관, 정식 선물 시장, 두둑한 현금들은 전부 다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중일 뿐이라는 거. 무려 3조 3천억입니다. 지난 3월달 하루에 시장으로 풀려나온 FTX 돈이었는데요. 그럼 그 뒤에 시장은 상승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31일, 이번에는 9천억이 풀립니다. 3월달에 3분의 1도 안 되는 돈들이 풀릴 예정인데, 근데 지금 전 세계 코인 뉴스들이 이걸 강력한 호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3조 원이 풀렸을 때도 시장이 상승을 못했는데 왜 9천억으로 뭔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호재라는 단어를 믿고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9천억 원을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인 건지, 그리고 이번엔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지 끝까지 이번 영상 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망한 회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고, 일단 출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FTX 파산 사태, 이 FTX 거래소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2년 11월 달에 무너졌었던 한때 전 세계에서 손꼽히던 코인 거래소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남은 재산들 싹 긁어모아가지고 돈 떼인 사람들한테 순서대로 나눠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배분이라고 부르고 작년 2월달 소액 피해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번 7월 말 벌써 5번째 배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돌려준 돈이 총 15조 원 안팎이고요. 이번 회차는 6월 16일 기준으로 받을 사람 명단이 잠겼고, 채권자 대표인 순일 카불이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밝힌 규모가 약 9천억 원입니다. 중국, 이집트, 러시아 포함한 45개 지역 사람들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까지도 여기까지 발표된 그대로인데요. 근데 이런 대목에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생기죠. 망한 회사가 무슨 수로 5번째 돈을 또 꺼낼 수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따른 비밀은 금고에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아직까지 다툼이 안 끝난 사람들 몫을 함부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봉만 따로 떼가지고 잠가두기 때문에 이걸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FTX 유보금이 원래 6조 9천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다툼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이 금고가 줄어들고요. 줄어든 만큼이 시장으로 풀려나오는 구조라는 거죠. 3월달에 6조 9천억 정도가 3조 6천억 원으로 확 줄어들었는데, 그때 풀린 게 바로 그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 재단이 법원에 이 금고를 9천억 정도 더 줄이겠다고 신청을 했고, 이번 배분의 재원이 딱 그 돈입니다. 그럼 계산이 하나 나오죠. 금고에 아직까지 2조 7천억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쓰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뒤에 회차가 예약되어 있는 흐름이라는 얘기고, 근데 사실 돈이 얼마나 오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여부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시는데요. 이 돈은 코인이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예전에 마운트곡스 일본 거래소 망했을 때 피해자들한테 비트코인을 코인 그대로 돌려줬었죠. 그래서 돌려주는 날짜가 잡힐 때마다 시장 전체가 벌벌 떨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날 바로 매도할 수 있으니까 이 돌려준다는 소식 자체가 매물 예고였던 거죠. FTX는 정반대입니다. 이 재단이 코인이면서 자산을 미리 팔아가지고 만든 현금을 나눠줍니다. 배분 날에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걱정들이 구조적으로 없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그 현금이 들어가는 문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은행 송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세 곳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게 돼 있는데요. 코인 보관회사 빗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 코인 거래소 크라켄, 그리고 송금회사 페이오니어까지도 31일부터 보통 하루에서 사흘 안에 꽂히는데, 이걸 곰곰이 보시면요, 셋 중에 2개가 코인 동네 회사입니다. 크라켄으로 받는 사람은 현금으로 도착한 화면 바로 옆에 코인 매수 버튼이 붙어있는 셈이겠죠. 여기까지가 이번 돈의 정체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고한 장면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회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인데요. 같은 날 7월 말에 돈 받는 사람이 한 부류 더 있죠. FTX의 주주입니다. 여기서 망한 회사의 주주라면은 원래 회사가 망하면 나눠주는 순서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죠. 돈 떼인 손님들, 돈 빌려준 곳들 전부 다 받고 나서 정말 맨 마지막이 주주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 차례가 오기 전에 재산이 바닥납니다. 이 망한 회사 주식은 휴지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근데 FTX는 그 물이 맨 끝까지 내려왔어요. 올해 5월달 말에 주주 첫 번째 지급이 있었고, 이번 31일이 두 번째 지급입니다. 손님들 몫을 전부 다 갚고 웃돈까지 얹어주고도 돈이 남았다는 뜻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FTX가 갚아야 될 돈이 약 17조 원인데 재단이 회수한 재산은 22조에서 25조 사이로 집계됩니다. 미국의 CNBC를 포함한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 100명 중에 98명 정도, 원금의 119%, 그 일부는 120%까지도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원금이 지금 시세가 아니라 2022년 11월, 그러니까 무너지던 그날의 가격으로 계산된다라는 거. 그날 가격으로 갚기로 정해놨었는데 코인은 그 뒤로 크게 올랐었죠. 그 차익이 고스란히 재단 금고에 쌓인 겁니다.
지금 재단이 7천억 정도 규모 사뒀었던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 회사 지분을 2조 원 가까이 판 것도 큰 보탬이 됐었고요.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은 이 코인 시장이 살아난 덕분에 역사상 가장 크게 망한 코인 거래소가 주주한테까지 돈을 주는 파산이 된 겁니다. 그림이 상당히 근사하죠. 근데 그럴수록 처음 질문이 더 아프게 남는데요. 아니 구조가 이렇게까지도 좋은데 왜 지난 3월달 3조 3천억 정도가 시장을 상승시키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받는 손에 있습니다. 3년 넘게 기다릴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많았었죠. 이분들은 돈 받을 권리 자체를 진작에 헐값으로 팔았고 그걸 사모은 게 바로 미국의 큰손 펀드들입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춘 보도를 살펴보면요. FTX 파산 사태 무너진 직후에 1억 원짜리 금액에 대한 권리가 무려 300만 원에 팔린 사례까지도 있었고 재작년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아테스토, 파워포스트 이런 펀드들이 각각 7,700억 원 안팎에 그리고 파랄론이라는 펀드가 5,200억 원 남짓의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리를 사들인 펀드들이 현금을 받았을 때 과연 코인을 매수할까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겠죠. 이들의 장사 가치, 지금 이 펀드들의 장사 목적 자체가 권리를 싸게 사가지고 그 차익을 챙기는 게 장사 목적이었지 코인 투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코인 투자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3조 3천억 정도가 FTX 파산 사태 물량들이 풀렸을 때 상당 부분은 코인 시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9천억 정도는 어떨까요? 개인과 펀드가 얼마씩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남아있는 개인들의 마음도 갈릴 겁니다. 그날 가격으로 현금을 바꿔서 그 사이 코인이 상승하는 걸 지켜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긋지긋해가지고 코인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쪽, 그리고 놓친 상승을 만회하고 싶다는 쪽, 어느 쪽이 많은지 아직까지 조사된 자료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점치는 건 여기서 적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돈을 받아줄 시장이라는 이 그릇의 상태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침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요. 반다트랙이라는 미국의 데이터 회사가 있는데 미국 개미들이 매일 뭘 사고 파는지 세는 곳인데요. 야후 파이낸스가 전한 최근 집계를 살펴보면은 지난 한 달 미국 개미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한 돈에서 매도한 돈을 뺀 금액이 약 19조 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창기 이후로 가장 적어요. 개별 주식만 떼어놓고 보면은 5조 원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개미가 주식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이 시장을 아예 떠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사고 파는 활동량 자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한 자리에 안 붙어있고 빙빙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다트랙이 그 돈이 도는 행선지로서 꼽은 목록에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치고 돈을 거는 예측 시장, 그리고 스포츠 베팅 같은 것들과 나란히요. 심지어 이 회사는 지금처럼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는 팔라는 신호가 아니라고까지도 짚었습니다. 붐빌 때가 위험하지 빈자리는 위험이 아니라는 거고, 결국에 이런 그림들 한 장으로 놓고 보면요. 새로 들어오는 돈이 말라있는 시장, 근데 떠난 게 아니라 갈 곳을 찾아 돌고 있는 투기성 자금, 그 달력위에 7월 말이라는 날짜가 박힌 현금 9천억 정도, 은행이 아니라 코인 매수 버튼 옆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회차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금고에는 2조 7천억이 더 남아있어요. 이 3월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3월 달에 돈은 컸지만 그릇의 상태를 아무도 보지 않았고 지금은 돈은 작아도 그릇이 비어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시장이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미 팔 사람들 전부 다 판 상태에서 약간의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급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번 뉴스를 호재라는 한 단어로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9천억 자체가 시장을 밀어올리는 엔진이라기보다는 이 7월 말 그 주간의 바닥을 다지는 보조 연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침 그 주에는요. 7월 28일, 7월 29일 미국 금리 회의까지도 겹쳐 있죠. 그래서 어차피 시장의 눈이 그 며칠에 쏠려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FTX 파산 사태 회복 자금이 아니라 지금 FOMC 회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돈은 이 코인 동네 계좌로 들어올 거고 현금이 코인으로 바뀌는 문턱이 지금까지 어떤 배상금보다 낮은 상황이죠. 그리고 환경을 살펴봤을 때 개미 돈이 회전하는 국면에서는 돈의 크기보다 날짜가 정해진 새 돈이 귀한데요. 이건 달력에 적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을 살펴봤을 때 일회성이 아니라 유보금이 아직까지 2조 7천억 정도가 남은 만큼 다음 회차가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XRP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내 거래소만 하루에 1천억이 넘게 손이 바뀌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유독 높은 코인이 XRP입니다. 개미 자금이 도는 국면이 오면은 체질상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1,600원대 라인인데 솔직히 재미있는 신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일 가격을 바꾼다는 말도 아니겠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방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순서인데요. 이 다가오는 7월 31일 전후 재단의 배분 개시 공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8월 첫째 주 현물 거래대금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두 번째. 그리고 그 후건의 XRP 반응이 세 번째겠습니다. 이 세 칸이 오늘 이야기의 채점 기준이 될 예정이고, 결국에 관건은요, 이 돈이 떨어지는 자리랑 그걸 받아줄 시장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엔진이 아니라 7월 말 바닥 따지기 보조 연료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첫째 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이 정말로 움직였다면 그 흔적은 어떤 숫자에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채점표 기준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국세청 전산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하나 열렸었죠. 새 간판을 여는 현판식이었는데 그 간판에 적힌 이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단, 쉽게 말해서 코인 세금을 걷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팀이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 예산은 29억 9천만 원, 약 30억 정도고요. 이에 따른 완성 목표는 올해 12월 말로서 이미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을 걷기 위한 기계는 조용히 조립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편 풍경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코인 세금을 아예 없애달라고 국민들이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5월달에 올라온 폐지 청원이 딱 8일 만에 5만 명 넘겼죠. 그리고 6월달 마감되는 동의안 분이 5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 국회도 뭔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최근 전자신문 보도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청원이 국회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논의할 날짜가 아직까지 한 개도 안 잡혔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12월이라는 마감일까지 정해놓고 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시장 날짜조차 없는 상황. 이 온도 차이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쭉 뒤져봤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 제도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5만 명을 넘겨서 자동으로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담당 위원회에 서류로 넘어가는 거 딱 거기까지예요. 이번 청원이 세금이랑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라는 곳으로 넘어갔고, 이 규정을 봤을 때 위원회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 회의를 언제 열지에 대해서 각 당을 대표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간사라는 의원들이 합의해서 정합니다. 이 전자신문에 실린 위원회 관계자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요, 비슷한 내용의 폐지 법안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심사 때 같이 다룰지 청원을 따로 볼지 이것부터 양당 간사들이 정할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서류상 책상 위에 올라와 있고 회의 날짜를 잡는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그 폐지 법안은 또 뭘까요? 실제로 지난 3월이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로 낸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요. 이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조항 자체를 지워버리자는 거고, 그 근거로 든 것 중에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국내 거래소들이 최근에 9년 동안 낸 부가가치세가 약 1조 900억이라고 합니다. 이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 걷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투자자한테까지도 소득세까지 물린다. 그럼 이중으로 걷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식 쪽의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놓고선 코인에만 매기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논리들인데요. 5월달에는 이런 법안을 하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이 나왔고, 근데 이 법안도 넉 달째 통과도 폐기도 아닌 채로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원도 멈춰 있고요, 법안도 멈춰 있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번 이슈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낀 부분입니다. 이 싸움은 출발선 자체가 기울어져 있죠. 코인 과세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이미 법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그 뒤로 시행 날짜만 3번 정도 미뤄져가지고 지금 법에는 2027년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세금은 그냥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폐지를 하려면 법을 새로 통과시켜야 될 거고, 그러려면 국회에서 다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폐지 법안을 낸 쪽은 야당이고요, 국회 다수 의석은 여당이 갖고 있죠.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은 폐지는 이겨야 바뀌고 시행은 비기기만 해도 이깁니다. 그럼 그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세금,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규칙은 이미 전부 다 법에 적혀 있습니다.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을 기타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잡고요.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또 그걸 넘는 금액에 세율 20%, 지방세까지 합치면 22%가 붙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250만 원 제외한 750만 원이는 22% 세금, 그러니까 165만 원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신고랑 납부는 2028년 5월달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게 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손실을 본 건 어떡하냐, 이 질문이죠. 근데 이 손실은요, 정말 웃기게도 다음 해로 2월, 그러니까 못 넘어갑니다. 작년에 500만 원 잃고 올해 500만 원 벌었다. 그렇다면은 수익도 손실도 없는 영원이죠. 근데 올해 번 500만 원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지디네 코리아 보도를 살펴보면요. 국세청은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그러니까 코인에 맡기고 이자처럼 받는 것이나 공짜로 나눠주는 코인 같은 애매한 경우들까지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르면 10월달에서 11월달에 안내서를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2024년이에요. 그때도 과세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똑같이 5만 명이 넘는 청원이 국회로 넘어갔었고 그해 12월달에 결국에 시행이 2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연말 되면 어차피 또 미뤄지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저도 이런 가능성부터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때랑 지금은 세 가지가 달랐어요. 먼저 미룰 때 쓰던 명분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까지 세법의 유예는 전부 다 과세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국세청이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마감일까지 박아둔 상태죠. 12월 달에 시스템이 완성되고 10월, 11월에 안내서까지도 나오게 된다. 그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미루자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아시아 경제 측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세금 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 과장이 내년 1월부터 과세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요즘은 판의 구도가 달라져요. 2024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막판에 유예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은 폐지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낸 상태고 여당 쪽에서 여기에 함께하겠다는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보도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 법 같은 경우는 다수가 찬성해야지 바뀌는데 그 다수가 움직일 만한 신호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서늘한 대목인데요. 지금 시장이 식은 것 자체가 과세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시장 전체 규모가 2024년 상반기 약 110조 원 정도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올해 2월 말에는 약 60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경제 기사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시세 하락으로 반발 여론이 적다는 점도 과세 동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 투자자가 줄어들고 시장이 조용해진 게 세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밀어붙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기사에서는요. OECD 국가 중에 가상자산에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경제가 5월 달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이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 세금 규칙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공식적인 계획서에 대해서 이 코인 과세를 미루는 내용을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대로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국회 게시판이 조용했던 지난 2달 사이 다른 건물에서는 이 논쟁의 답안지 초안이 먼저 쓰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가 공개되는 날이 정부 계획대로라면 바로 이달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드려볼까요? 이 판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은 한 가지입니다. 2027년 1월 시행은 예정대로 가면서 연말 국회 논의는 폐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건을 얼마나 다듬느냐 쪽으로 좁혀진다는 거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유예에 대한 명분이 올해 안에 지워지고 있고요. 폐지 법안이 통과될 다수가 확인되지 않고요. 정부는 이미 미루지 않는 쪽으로 계획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듬을 조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인 공제금액 같은 것들인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거를 5천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있긴 하지만요. 다만 확정된 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논의가 존재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또 그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인 과세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원래 세금 법안에 대한 진짜 결승전은 매년 11월, 12월 국회 심사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이 침묵 자체가 방치한다기보다는 이 세법의 계절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단력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저의 해석이고요. 청원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규정상 90일 안에 심사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6월 중순에 넘어간 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대략 9월 중순 언저리가 1차 시한으로 추정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 이 9월 중순 1차 시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이달 말에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이 어떻게 적히는지 그리고 9월달 언저리에 청원 심사가 실제로 열리게 되는지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이 국세청 안내서에 어떤 기준이 담길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12월 국회 심사에서 공제 금액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날짜를 알고 있으면 불안감은 계획으로 바뀌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 조금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로켓 쏘던 회사가 갑자기 계산 능력을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국방부에 남들보다 저렴하게요. 그리고 그 규모가요. 우리 돈으로 무려 수조 원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소식에서 진짜 이상한 쪽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국방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의 국방부, 이 조직들이 왜 갑자기 자기 컴퓨터를 남의 건물에 두기 싫어졌을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따라오시면은 지금 인공지능판 그리고 도지코인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결국에 사실은 AI와 도지코인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인데요.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에 AI를 돌리는 데 쓰는 데이터 센터 계산 용량을 공급하는 협상을 하고 있고, 규모는 그 수조 원대에 이를 수 있으면서 협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에서도요, 이 국방부도 답을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 지금 밀고 당기는 중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는 끝까지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여기서 로켓 회사가 무슨 수로 계산 능력을 팔 수 있다는 걸까요? 인공지능 AI라는 것들이 돌아가려면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는 특수 부품들이 수천 개, 수만 개씩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부품을 건물 하나에 가득 채워놓는 게 데이터 센터고, 그걸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게 바로 요즘 제일 뜨거운 장사인데요. 이 스페이스X는요, 엔비디아 칩 11만 개 규모의 단연 계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그 전 달에는 AI 회사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라는 시설 용량들을 통째로 쓰기로 했죠. 리플렉션 AI라는 회사하고도 계약이 있습니다. 이 민간 고객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핵심은 그 고객 명단에 이제 정부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라는 손님을 알고 보면은 이미 단골 가게가 따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이 이미 클라우드, 그러니까 계산 능력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 말 당시 미국 정부 고객용 AI 시설에 최대 75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큰 손인데, 여기에 국방부가 AI 무기고라는 이름으로 약 45조 원 규모의 예산들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 보도까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달라고 손 내민 단계인 거지 확정된 돈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림은 이렇습니다. 나라 돈이 AI 계산 시설로 쏟아지려는 판에 스페이스X가 남들보다 싸게 팔겠다라면서 끼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X가 값으로 붙어보겠다는 상대편 동네의 대표회사, 그 회사 이력서 첫 번째 줄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동네를 네오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아마존 같은 공룡 말고 계산 능력만 전문으로 빌려주는 신흥 임대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코어 위브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아틀란틱 크립토였습니다. 그래픽카드로 이더리움을 캐던, 그러니까 코인 채굴 회사였어요. 한 2018년 당시 코인 시장이 무너진 뒤에 2019년 이름을 코어 위브로 바꾸고요. 여기서 쌓여있던 그래픽카드로 계산 능력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폭락장에서 다른 채굴 회사들이 장비를 팔고 문을 닫을 때 이 회사는 오히려 거꾸로 망해가는 채굴장들의 그래픽카드를 헐값에 사모으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 전해지는 창업 스토리로는요, 맨해튼 사무실 당구대 위에 그래픽카드 한 장이 올려놓고 이더리움을 캐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몇 년 뒤에 AI 열풍이 터지면서 코인 캐려고 모아둔 그 장비들, 그 노하우들 그대로 AI 인공지능 시대의 금맥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의 미국의 국방부, 이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려는 AI 계산 시장, 그 판의 원조 인프라가 바로 코인 채굴장에서 태어났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채굴 같은 경우는 전기 낭비라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채굴판이 사실은 국가급의 시설의 못자리였던 셈인 거죠. 그리고 이건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캐던 큰 회사들도 줄줄이 AI 회사들의 계산 시설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습니다. 전기 끌어오는 능력, 열시키는 기술, 이 장비 수만 대를 한꺼번에 굴리는 운영 경험들, 채굴장이 가지고 있던 게 전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은 라이트코인과 채굴을 묶어서 같이 하는 병합 채굴 방식이기 때문에 코어 위브가 쓰던 그래픽카드하고는 그 장비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지 채굴장이 내일부터는 AI 시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채굴이라는 판 자체가 지금부터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큰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채굴로 굴러가는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진영 전체의 명암 자체가 달라지는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블룸버그가 짚었는데요. 이번 협상은 미군이 자기 군사시설 안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곱씹어 볼수록 묵직한 문장들인데, 남의 건물에 있는 서버에 기대는 순간 그 건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같이 멈추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조직이 중요한 계산일수록 내 울타리 안에서 내 통제 아래 두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중요한 건 남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거, 누구 하나에게 목줄 잡히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내 열쇠는 내가 쥐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끌 수 없는 장부를 쓰자는 거,
코인판이 처음부터 하던 얘기였습니다. 도지코인도요. 지난 2013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누구의 서버도 아닌 네트워크로 굴러 들어왔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방부가 이 원칙을 채택한다고 도지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다만 중요한 건 이 나라, 국가 단위의 조직이 코인판과 같은 똑같은 문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 자산군이 서 있는 땅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 그 판에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기시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서 우주로 물건 보내는 값을 크게 낮춰버린 회사입니다. 한번 부순 가격포를 이번에는 계산 시장에서 또 부수겠다는 거죠. 여기서 계산값이 싸지면 AI를 쓰는 값이 싸지고 AI 서비스가 흔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먼 그림이겠지만 AI들끼리 자잘한 심부름 값을 주고받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요. 그때 필요한 건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돈이겠죠. 이 도지코인이 처음부터 내걸어온 명함들이 바로 빠른 처리 속도랑 적은 수수료의 지불 수단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몇 년짜리 긴 상상이니까요. 오늘은 접점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되느냐 깨지느냐 보다도 깨져도 남는 구조가 이 뉴스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기지 안에 데이터 센터를 두겠다는 방향성, 이번 협상과는 별개로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군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AI 계산에 나라 예산을 태우려는 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건이 무산되더라도 돈의 물길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로 스페이스X는 구글, 엔트로픽, 리플렉션 AI 계약으로서 이 사업을 이미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 건 하나에 사업의 생사가 걸려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3분기를 스페이스X발 계산시설 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지켜보는 관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의 수조 원대 계산 능력을 파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깨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시장의 원조 인프라는 코인 채굴장에서 태어났고요. 국방부가 원하는 건 싼 값이 아니라 내 손안의 계산력, 즉 코인판이 처음부터 말해왔던 그 원칙이었습니다. 이 도지코인한테 이건 오늘의 가격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판 자체가 재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죠. 채굴장에서 AI로 간판을 바꿔단 회사들, 정확히 어디에 가 있고 얼마나 커졌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명단들 쭉 뽑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